아, 반말 정치. 오늘은 어, 명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올바른 명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북한이라고 부르고 있는 데를 과연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일단 편의상 영상 초반에는 북한이라고 나도 이제 표현을 할 거고. 근데 어쨌든 오늘이 만우절인데, 오늘이 만우절. 나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이제 본회의 통과했으니까 이제 올해부터 5월 1일이 이제 법정 공휴일로 되는데, 노동절로 이제 바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내가 얘기를 했지만, 마음 같아서는 나중에라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여유 있어지고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좀 여유 있어지고 그런다면은 만우절도 법정 공휴일로 쉬면 좋겠다. 많은 모든 사람들이 하루 정도는 거짓말하고 살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여유가 사회적으로 넘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이고 내일 모레 4월 3일이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4.3 사건이라고도 하고 제주 민중항쟁이라고도 하고 4.3 민중항쟁이라고도 하고 뭐 4.3 민중동기라고도 하고 하는 하여튼 4.3 사건 일이고, 그래서 이 4.3 사건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건을 4.3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과연 맞냐, 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4.3 뿐만이 아니고 여순 사건이라든지, 내가 좀 그냥 편의상 지금은 내가 사건이라고 하지만 여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뭐 6월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3.1 운동이라든지 광주 학생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뭐라고 부르는 게, 뭐라고 명명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를까,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을 명칭을 붙일 때 세 가지로 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날짜. 예를 들어서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광주 민중항쟁 이랬잖아. 광주 민중항쟁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광주라는 어떤 지역에서 민중이 항쟁한 거를 이제 해서 광주 민중항쟁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주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사건의 성격을 규정지어서 명칭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 앞에 지역을 붙일 수도 있고 날짜를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4.3 사건 같은 경우는 4월 3일 날 일어난 사건이니까 4.3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6.25 전쟁 같은 경우는 6.25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6.25라고 먼저 시작을 하잖아. 근데 과연 그게 맞는 명칭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해서 이렇게 명칭이 보통은 만들어진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지역이라든지 날짜라든지 뭐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다만 이제
그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6월 25일 날 새벽 4시를 기해서 전면적인 남침이 있었던 걸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6.25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정확한 명칭은 그냥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근데 실제로 영어로도 코리안 워, 그 브루스 커밍스 이런 사람들도 코리안 워 이렇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꼭 6월 25일 날 시작된 전쟁이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짤짤한 국지전들은 계속 있어 왔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는 6.25라고 부르는 게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내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렇고, 근데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앞에는 지역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거를 갖다 붙이는 거는 이제 그따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체와 관련해서 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농민 반란이라든지, 아니면 군인들이 뭐 일으켰으면 군인 반란이라든지, 뭐 이게 이제 군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이렇게 특정 계급 또는 계층에 국한돼서 일어난 사건이면은 그게 문제가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지. 그냥 농민 뭐 또는 뭐 학생, 군인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근데 여러 계급 계층이 주체가 된 활동이다. 그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흔히들 이제 요때 우리가 붙이는 게 민중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 이거 관련해서 민중이라는 표현 또는 그 인민이라는 표현, 국민이라는 표현, 요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국민이 맞냐? 인민이 맞냐? 일단은 지금 인민이라는 표현은 주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이제 좌익들이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인민이라는 표현을 접할 때는 이게 빨갱이 용어 아니냐 이런 딱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딱 벌써 대버렸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원래는 본래적 의미는 어떤 거였는지 한번 요거를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는 있다. 국민과 인민은 같은 개념이냐? 같진 않지. 그냥 단순하게라도 전두환 노태우가 국민이긴 해도 인민은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이재용이 국민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인민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잖아.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해서 다 인민은 아닌 거지.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 말, 이 국민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인민이라는 표현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편화가 됐냐? 일단 국민이라는 표현은 예전에 이제 저기 고전, 중국 고전 이런 데서도 표현이 있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라국, 이제 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이런 국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나라, 그냥 우리나라, 뭐 어떤 영토적 개념이 좀 더 이제 컸다고도 볼 수도 있고, 민족 개념 이런 개념이 좀 더 컸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국민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근데 이 국민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영어로 치면은 nation이라는 거죠. nation. 그 nation이 N-A-T-I-O-N, nation이라는 게 꼭 국가, 나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라는 뜻도 있다. 이제 반면에 인민이나 인민 또는 뭐 민중 이럴 때는 people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지. 그 people을 국민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옳은 해석은 아니다. 이런 건데, 이 국민이라는 표현이 좀 대중화된 이거는 일본에서 비롯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에 도쿠가와 막부 정권에서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 토쿠가와 그러니까 토쿠가와 막부 정권을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켜서 일본 근대화를 이게 앞당긴 이런 그 사상적 토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제공한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라는데 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국민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이션이라는 단어 또는 피플이라는 단어를 국민으로 번역을 하면서 보편화가 됐다 이거야. 근데 이 국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앞에 나라 국자의 백성 민자잖아. 그러니까 이 민보다는 나라 국자가 먼저 앞서는 개념이고 그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이런 의미로 강하기 때문에 어떤 그 민의 권리 그러니까 백성으로서의 권리가 먼저 우선시되기보다는 국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선시되는 개념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이제 그 천황 치하에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라는 표현이 신민이라는 표현이랑 거의 같이 쓰였다 이거야. 그래서 그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어디 뭐 교육 측량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원폭 맞고 항복 조서에도 여신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거지. 너희 신민들 이런 거. 여신민, 너네 신민들 이런 의미인 거지. 너 여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국민이라는 그러니까 표현은 그러면서 당시에 그러니까 그 후쿠자와 유키치 이런 시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어떤 그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 제국주의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그 요구에 당시에 그런 흐름이랑 맞아 떨어졌겠지. 국민이란 표현이.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이제 수입이 되고 이러면서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도 이제 국민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게 된 건데 그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일본의 일만엔 집회 그 주인공이기도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그 근대 사상가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친일파들한테도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친 그래서 뭐 김옥균이라든지 뭐 박영희라든지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광수, 최남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고 특히 이제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에 복을 내리기 위해서 뭐 하늘이 내려준 위인이다 뭐 이렇게 후쿠자와 유키치를 극찬할 정도고 자기가 조선의 후쿠자와가 되고자 했을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이다 후쿠자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쓴 국민이라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지식인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겠지. 반면에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이라는 표현이 국가를 먼저 앞세운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인민이라는 표현은 그냥 사람 인자에 백성 민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people을 그러니까 번역을 하게 되면 인민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 인민이라는 개념은 자연인으로서 그러니까 국가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자유와 천부적으로 주어진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거야. 인민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과 인민의 차이라고 하면은 인민은 밑으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개념인 반면에 국민이라는 표현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민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피지배 계급, 피지배 계층, 뭐 피압박 계층, 그러니까 뭔가
억압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이런 대중 일반을 일컬어서 인민이라고 했다 이거야. 근데 이 인민 얘기를 하면은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인민 얘기하면은 뭐 인민 말만 꺼내면 빨갱이 이럴 수 있지만 이게 이제 해방 후라든지 이런 때만 하더라도 꼭 그렇지가 않았던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헌법을 제정을 하고 그거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유진호라는 사람인데 이 유진호가 이제 고대 총장도 하고 뭐 수석 어디 뭐 저기 경성 제국대학인가 어딘가 거기 뭐 수석으로 입학도 하고 졸업도 하고 뭐 하여간 굉장한 천재 법학자이자 뭐 소설가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하고 뭐 하여간 뭐 고대 총장으로만 15년인가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헌법도 처음에 이제 기초를 한 사람이 이제 유진호고 근데 처음에 유진호가 그 마련한 이런 헌법 초안은 지금의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원 내각제에다가 양원제 그러니까 상원 하원 이렇게 있는 그런 거였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승만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싹 다 없고 이제 대통령제로 이제 바꾼 건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유진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인민이라는 표현을 목적의식적으로 썼다 이거지. 근데 유진호가 처음에 이제 그 기초안 이런 초안에 인민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저기에서 야씨 그거는 빨갱이들 쓰는 표현인데 야 왜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언쟁도 되게 심했다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유진호가 백기를 든 거지. 그래서 이제 국민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유진호 같은 경우에는 아 인민이라는 표현이 정말 좋은 표현인데 이거 뭔가 그 어떤 밑으로부터의 어떤 천부적인 인권 또는 뭐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 이런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이런 좋은 단어를 공산당에 빼앗겼다 이러면서 뭐 통탄해 할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그려. 그래서 하여간 이 인민이라는 표현을 내가 이제 왜 지금 이게 이제 쓰게 이 지금 길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요거 관련해서도 일개 그러니까 뭐 일개 시민만 한 것도 아니고 학생만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주에 거의 모든 계급 계층들을 망라해서 들고 일어난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는 광주 민중 또는 광주 인민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다는 거지. 근데 물론 이제 인민이란 표현이 원래는 좋은 의미였을지는 몰라도 이미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은 좀 불온 시대는 좀 부정적인 뭐 이런 의미로 이미 고착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표현으로 민중이라는 표현을 이제 뭐 7, 80년대 이제 그 운동 세력에서 이제 운동계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겠지. 만들고 또 이제 보급을 시켰겠지.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무리 이런 뜻으로 민중. 근데 그래서 하여간 광주 민중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체와 관련해서 국민, 인민 요거는 좀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한번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그 운동 그 사건의 성격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는 보통 운동을 많이 쓰잖아. 운동 일단은 사건만 갖고 일단 놓고 보면은 4.3 사건 여순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이라는 거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만한 관심을 끌만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목을 끌거나 관심을 끌만한 뜻밖의 일을 사건이라고 한다 이거야. 이게 사회적으로는 그런 의미고 법률적으로는 이 사건이라는 의미가
뭐 기소를 한다든지 재판을 한다든지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법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을 사건이라고 한다 이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딱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딱 박혀버려 있잖아. 그래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이런 의미로 우리한테는 부정적으로 굉장히 다가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라고 할 때 4.3 사건, 여순 사건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그냥 깊이 들어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4.3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여순 사건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는 표현은 나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쓰면 안 되고, 특히는 4.3 나는 항쟁 또는 봉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사건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그 4.3 사건을 얘기를 하려면 해방후 역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광복이 돼가지고 9월 7일 날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정이 실시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분단이 돼버렸잖아. 이 분단된 과정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미국에서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고 한반도를 무장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소련이 관동군하고 그러니까 이제 관동군을 격파해 들어오면서 밑으로 쭉 남하하는 중에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폭 투하 이후에 뭐 미 본토로까지는 아직 이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한반도만 놓고 보면은 한반도 전체를 무장시키는 데 있어서 소련이 무장 해제시키는 게 훨씬 더 빨랐다 이거야, 속도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대로 가다가는 한반도를 통째로 소련에 내어주게 생겼으니 여기에서 이제 선을 그어서 소련 측에다 제안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선을 3가지 안으로 준비를 했대. 이 선은 30분 만에 그어진 거야. 지도에다가 딱 펴놓고 야, 선 그어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쫙 3개를 딱 그은 거야. 처음에 이란이 38선, 두 번째가 대전선, 세 번째가 대구선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38선을 제안을 해서 소련이 받으면 오케이. 근데 소련이 노 하면은 대전선 제안하고 대전선도 소련이 노 하면은 대구선까지 양보를 하려고 했다 이거지. 근데 어쨌든 소련이 예상 외로 8.15 38선을 딱 받아버린 거지. 그래서 30분 만에 그냥 30분에 지도 펴놓고 딱 선 그어서 소련 측에 제안해서 그렇게 둘이 깔라진 게 지금 분단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데 이제 그전에는 이 분단선이 38선이 영구적인 이런 분단선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 이거지. 그래서 하여간 분단이 됐는데 그래서 당연히 당시에는 당분간만 이렇게 이제 남북이 왕래가 좀 어려워지는 것이지 영구 분단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에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통해서 단독정부를 구성을 하자 이런 제안을 정읍에서 그 이제 정읍연설 그게 되게 유명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5월 10일 날 1948년 5월 10일 날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수립하기로 해버렸다 이거야. 미군정에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반대한 사람들은 김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반대했지 당연히. 그러면서 선거를 이제 선거 자체를 보이콧하게 된다고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제 그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제주도에서 4월 3일을 기해서 들고 일어난 게 지금 우리가 4.3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라는 거지. 근데 그래서
일단은 이 사건의 요지는 좀 더 이제 길게 이제 뭐 좀 풍부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벌써 이렇게 가버렸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제주에서 일어난 4월 3일을 기해서 일어난 그거는 일부 계급계층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뭐 제주도민 그 모든 계급계층을 망라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니까 그 선거를 보이콧을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들고 일어난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주 민중 봉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 이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됐을 것이 아니라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당연히 그 이승만이 제안한 단독선거라든지 단독정부 수립은 반대했었어야 된다. 그러면 완전히 영구분단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영구분단으로 왔잖아. 물론 이제 지금 기준 놓고 보면 아이고 우리가 세상에 그거 아니었으면은 저기 공산주의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거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어. 근데 그거는 모르는 일이요. 그건 모르는 일이고 그건 지금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민족분단 이런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지금 분단이 돼버린 거야. 원래 분단이 됐었을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하여간 당시에 제주도에 있는 민중들이 그러니까 제주도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봉기. 이게 봉기가 벌봉자에 일어날 기자인데 벌떼처럼 그야말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제주도에 선거구가 3개가 있었다는데 이제 2개는 완전히 그냥 아예 선거 자체가 치러지지 못할 정도로 어쨌든 뭐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한 거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제 항쟁이 지속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항쟁이라고 하면은 그 뒤에 이제 성격 관련해서 이제 내가 지금 봉기라고 얘기했지만 들고 일어난 거니까 4월 3일을 기해서 항쟁이라는 걸 이제 맞서 싸우는 거잖아요. 맞서 싸운 게 이제 항쟁이고, 그래서 제주 4.3 사건에 우리가 지금 4.3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제주 민중 봉기 또는 4.3 민중 봉기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순 사건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여순 사건 같은 경우는 간단해.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서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막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4월 3일 날 그렇게 봉기가 일어났잖아. 그런데도 5월 10일 날 선거가 치러지잖아. 근데 그때 보이콧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좀 진보적이다 또는 좀 민족주의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선거에 참가하지도 않았어. 거기에 김구도 선거에 아예 그냥 다 보이콧했잖아. 그러니까 친일파라든지 일부 그러니까 친일파라든지 아니면 그 이승만 계통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5월 10일 날 선거에 실제로 그 참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좀 괜찮다 진보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 빠지고 그러니까 반쪽 선거가 된 거죠 어차피.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군대는 그전에는 군대가 없었는데 이제 군대가 생긴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수에 있는 14연대에 명령을 내린 거지. 야 너네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 봉기한 인민들을 진압을 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야. 군대에다 명령을 내린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그 14연대 군인들은 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같은 국민을 상대로 국군이 총을 들이대서 이렇게 싸울 수가 있냐. 그 사람들 진압할 수가 있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면서 들고 일어난 게 그 여순 사건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과연 이거를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맞냐는 거야. 참고로 여기에는 박정희도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여순 그 진압 이후에 박정희는 사형 선고를 받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사건이라고 하는 게 맞냐는 거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집회 시위를 하고 뭔가 폭동을 일으켰다고 해봐. 근데 여기에 군대를 파견하라고 그래. 근데 내가 군인인데 나보고 거기에 가서 총을 쏘라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거를 가서 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려는가? 가서 쏠 거요? 아니면은 거부를 할 거요? 거부하면 죽는 거야. 거부하면 죽어. 그러니까 거부하면 그야말로 당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랬겠지. 지금보다 더 했겠지. 야, 이씨, 나 빨갱이냐?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이게 이제 항명이잖아.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근데 나는 우리 동족을 상대로 우리 동족 인민을 상대로 나는 총 못 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누가?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무턱대고 잘못했다고만 할 수가 있나? 그 사람들의 선택이. 지금 우리 12월 3일 날 그 쿠데타 일어나서 막 저기 뭉구적거리는 이런 군인들, 뭐 그런 사람들 우리는 잘했다고 그러잖아. 가네들 보고 그러면, 야씨, 너네 총 쐈어야지. 너네 뭉구적거렸냐?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 근데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었다는 거야.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순 사건 같은 여순 사건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냥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냥 야씨, 우리 못 오겠다. 그래서 군인 반란이라고도 할 수 있지. 반란이란 반란이지. 근데 이 반란이라는 표현은 그 정부 입장에서 본 게 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반란은 반란이지. 근데 이제 어쨌든 정확하게 이제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봉기라고 하는 게 날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순 군인 봉기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4.3 사건, 여순 사건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고 딱 해버리니까 4.3 사건이라든지 여순 사건 같은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벌써부터 그 이름에 깔려 있다는 거야. 근데 꼭 그렇진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봉기를 했는데 과연 그 봉기를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문제지. 그건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이 지역이라든지 주체라든지 아니면 그 활동의 성격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명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4.3 민중봉기, 그러니까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면 더 좋은데 인민이라는 표현이 지금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좀 적절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뭐 원래 뜻과는 무관하게 그러면 이제 4.3 민중봉기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이제 여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순 군인 봉기 이렇게 부르든지 이렇게 부르는 게 내가 보기엔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이게 이제 다음에 오늘은 요까지만 해야 되겠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이제 다음 편에서는 3.1 운동이라든지 광주 학생 운동이라든지 이 운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의가 그러니까 뭔가 사회 질서나 제도를 바꾸기 위한 개선시키기 위한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지. 그러니까
자발적인 움직임이지. 근데 이 운동이라고 하면은 지속성이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지속성 좀 오래 지속돼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 운동이라는 개념은 너무 넓어. 너무 넓어. 운동이라는 개념은 너무 넓어서 그 사건의 특징이라든지 본질적인 성격이라든지 이거를 정확하게 담아내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 이게 뭐냐, 사과를 두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 이건 사과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 이건 과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적확하진 않아. 딱 들어맞진 않아.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뭐 항쟁이면 항쟁, 봉기면 봉기, 뭐 폭동이면 폭동, 뭐 반란이면 반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정확하게 그거를 딱 본질적인 성격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써야지 너무 두루뭉술하니 이렇게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3.1 운동이라든지 광주 학생 운동이라든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거를 이 운동이라고만 해버리면은 이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 것도 운동이고, 혁명도 운동이고, 뭐 항쟁도 운동이고, 봉기도 운동이고, 또 그것만 기간 새마을 운동도 운동이고, 금모으기 운동도 운동이고, 국제보상 운동도 운동이고, 뭐 많잖아. 너무 넓잖아 운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건 적절하지가 않고 3.1 운동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3월 1일을 기해서 대다수의 민중들이 참가를 한 거잖아. 인민들이. 그러니까 3일 참가를 했어. 그러니까 주체가 민중이야. 근데 이 성격이 뭐야? 들고 일어난 거야.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 거요. 3월 1일을 기해서. 그러니까 3일 민중 봉기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는 거지. 3일 민중 봉기. 참고로 3일 민중 봉기 때 그 수많은 민중들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을까요? 외쳤을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을까? 뭐라고 했을까? 한번 알아봐. 그리고 광주 학생 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광주에서 학생들이 일으킨 운동이 아니라 광주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요. 벌떼처럼 동맹유학하고 막 저기 저 여자 머리채 잡고 막 희롱하고 막 이런 것에 화딱지 나가지고, 아니면 그 한국 학생들에 대한 차별 이런 거에 이제 화딱지 나가지고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고 서울에서도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광주에서 했으니까 학생들이 주로 이제 했으니까 광주 학생 봉기 이게 맞다는 거지. 광주 학생 봉기 그냥 운동이 아니고 3.1 민중 봉기, 광주 학생 봉기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는 거지. 근데 왜 여태까지 그러면은 정부나 이런 데서는 봉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 봉기라든지 항쟁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이런 표현 안 쓰고 왜 운동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을까? 만약에 3.1 민중 봉기 또는 광주 학생 봉기라고 해서 이름을 만약에 봉기로 해가지고 그것을 기념을 한다. 그럼 우리가 봉기를 기념한다는 얘기는 봉기라는 게 좋은 거구나. 봉기 많이 해야 되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독재 정권이었잖아.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야 들고 일어나지 마 이런 의미에서 의식적으로 항쟁이라든지 봉기라든지 이런 표현을 못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니 그냥 운동이 제일 만만한 거지.
광주 민주화 운동, 3.1 운동, 뭐 저기 광주 학생 운동 이렇게 이 운동이라고 하면은 그 마치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 사과나 배 이런 거 가지고 이거는 뭐야? 과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하여간 정확한 명칭은 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3.1 민중봉기, 광주 학생봉기, 4.3 민중봉기, 여순 군인봉기, 광주 민중봉기.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항쟁이라고 해도 되지. 왜냐면 뭐 맞서 싸운 거니까 그야말로 광주 민중항쟁 뭐 이렇게 부르면 되겠지. 그러니까 아니면 광주 민주화 항쟁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러잖아. 운동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야가지. 그러니까 좀 그렇고 하여간 이 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돼 가지고 지금 저 동학 농민 이것도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과연 우리가 북한이라고 부르는 이런 북한은 과연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되냐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네. 일단 이 명칭이 정확해야 그 사건의 성격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거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참에 4.3 민중봉기라든지 여순 군인 봉기에 대해서도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당시에 14연대 소속 군인이나 지휘관이었다면 그래서 나보고 제주도에 가서 그 제주의 인민들을 향해서 총을 쏴라 라고 내가 명령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아. 하여간 오늘은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었네. 국민과 인민의 차이. 참 인민이라는 좋은 단어를 우리가 이 좌우의 갈등 때문에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동무라는 좋은 표현도 마찬가지지. 동무도 그 사람들이 쓴다고 꼭 안 좋고 이런 건 아닌데 참 하여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만우절이네. 오늘은 너무 길어졌으므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